이전에 백운암이라는 현판이 있을 때 이미 입적하신 큰 스님 심부름으로 백운암을 몇 차례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렇게 크게 중창불사를 하시고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스님들의 수행이 이렇게 수성하고 또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정한 도량에서 여러 사부대중들을 뵙게 돼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제일 곤란한 게 대학 교수였고 박사학위 이런 게 저는 정말 그 딱지를 떼고 싶어요. 예, 그것은 저 개인이 그만큼 갖추어져 있지를 못해가지고 어쩌다가 대학 교수가 됐고 어쩌다가 박사학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하는 저 개인적인 어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대중석에서 소개를 받을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여기를 찾아오면서 절문 앞에서 보니까 무슨 프랭카드가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해담 스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잠깐 소개를 받은 것처럼 사회복지라는 부분에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지 그 분야에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지식면으로나 내지는 임상회장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쩌다가 그 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보낸 적이 있고요. 또 아까 소개해 주신 내용에서 2017년도 5월 달에 퇴임식을 가지고 그 뒤에는 책도 한 권 안 보고 그냥 마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 어린이집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 실무도 작년 7월로 마무리를 갖고 요즘에 어르신들하고 열심히 잘 놀고 있는데 한 열 전에 주지스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학교 문 밖을 나오니까 하루에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전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전화할까 하고 이래 봤더니 우리 해담 주지스님께서 전화를 해주시고 얼떨결에 반가워서 내내 하다가 그냥 오늘 이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도선언에서 사부대중 분들 앞에서 어떤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는 저 사실 한 일주일 동안 병이 났었어요. 한국 제일의 스카기 계시는 자리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이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해봐도 아이고 이미 그 상도선언의 불자님들은 익히 알고 계실 이야기고 또 다른 주제를 꺼내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제 저녁까지 고민을 하고 아침 예불 하고도 정말 오늘 어디 그 뭐라 그러죠? 잠수 탄다 그러나 잠수를 해버릴까?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조금 어려운 시간이 되니까 연락도 안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스님 잠수 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우리 약속인 만큼 아닌 것 같고, 오늘 그냥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복지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구보리 화중생이라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근기로는 상구보리는 어느 생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출가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저 스스로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고요. 출가 이래로 이제 한 7년 동안 속가와 연을 끊고 지내던 어느 날 속가 아버지께서 7장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7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스님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 하나 잊어버린 셈 치겠다. 저를 장신구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와이스처 카우스보당이라는 거 있죠.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카우스보당 하나 잊어버린 셈 칠 테니까 이왕 출가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 앞에 죄송합니다마는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보라는 그러한 어떤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에서 경전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그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용기는 나는데 저 개인 근기는 미치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에 있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갈 기회가 됐고, 또 마침 병원에 갔더니 어른 스님께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며칠 그 병원을 이제 어른 스님 수발이라기보다는 어른 스님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상구보리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자리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때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좀 물론 불교 자체가 종교 자체가 복지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이 불교 교계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복지 실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감이 떨어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원봉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얼지병원 원무과 직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스님 자원봉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 자격증 주는 국가 있습니까? 없죠?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정말 자리 이탈을 행하는 그러한 어떤 이타행을 하는 그러한 어떤데, 자원봉사 자격증 주는데도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토건반 하나 있으면 병원 봉사를 갔는데 그 원무과 직원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병원이라는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봉사를 할 때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직이 뭡니까?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제가 조금 이제 저희 상노 스님을 신하던 노보살님이 폐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4개월 투병을 하시다가
임종을 하게 됐는데 스님이라고 이제 좀 와줬으면 위안이 될 거라고 해서 매일 가기는 갔어요. 갔지만 해드릴 게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폐암 말기 환자로서 이제 정세는 여기에 의사 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 또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나 그 분야에 많은 어떤 고견이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겪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기 암 환자분을 돌보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 이게 내가 정말 그 시은의 공덕을 잇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매일 깨닫고 후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나 항암 치료나 방사 치료를 받다 보니까 어때? 식욕부진이 오죠. 식욕부진이 오면 제일 답답한 일이 뭐예요? 기운도 못 차리겠지만 참 이런 그 청정도량에서 말씀드리기가 한데 이게 배변 문제가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변 문제를 막 호소를 하시는데 그 주말쯤이었어요. 간호과에 가서 메토실 환자분이 이렇게 그 배변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주말 담당 의사분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쨌든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계속 환자가 힘들어하니까 또 쫓아가면 어느 간호사 하신 분이 말씀이 스님 배변 못 봐서 죽은 사람 저 아직 현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환자는 그게 제일 힘든 건데 답변은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측은지심을 가진 간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입원실로 쫓아오더니 스님 이 방에 있는 타올을 더운 물에 다 담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볼에 댔을 때 따뜻하다는 그 온기를 느낄 정도의 어떤 그 열기를 가지고 그 이제 항문주의부를 그 찜질을 해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올 한 7장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한 20분 정도 해드리니까 이 단전 아래에 있는 한숨이 위로 막 톡 토해지면서 스님 이제 저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만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원무과 직원 말이 다시 귀에 쨍 하고 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사고가 뭐죠? 인생의 사고. 생애 주기는 그렇게 하는 게 빠르겠죠. 생애 주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생로병사죠. 그런데 그 어떤 주기를 어느 누구도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스님들의 역할은 요즘은 이제 스님들이 신도분 자제분들 결혼식 하면 삭발 싹 하고 그죠? 여미를 잘 갖춰서 축하한다고 이제 정성스럽게 봉투 하나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가지만 그때만 해도 스님들 결혼식장에 가는 게 좀 못 적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이 그 신도분들의 임종 케어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노보살님을 떠나 보내면서 임종 케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교육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기관이 크게 없었고 연세대학 간호학과에 왕매련이라는 이제
그 성함을 가진 분인데 그분은 미국인인데 한국 유교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의 어떤 정서 내지는 한국의 어떤 그 의료의 장애 문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그 안타까워서 다시 연세대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간호학과 교수가 된 분인데 그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임종 케어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특정인이라 우리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고 한마디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사방 알아보고 있던 중에 지금은 저기 포항 기림사 주변 토굴에 계시는 호자 진짜 호진 스님께서 일본에는 생활불교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일본을 가보면 그쪽에 공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일본에 가보니까 정토종 학교 우리 이제 그 지금 상도선은 주지스님께서 박사과정 마친 그 대학에 성녀 양성 코스가 있고 성녀 양성 코스에서 이제 그 임종 간호라는 터미널 케어 이 부분에 대한 그 커리큘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사회복지학보다는 임종 간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개인적인 어떤 복지를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됐는가라는 동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고요. 누구든지 간에 동기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상도선언에 오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저는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를 접하게 됐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국립의료원에서 한 6년간 이제 병원에서 그때만 해도 뭐 병원에 호스피스 과가 있다든지 그러한 어떤 임종간호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활동은 좀 하고 싶은 욕구는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어쩌다가 국립의료원 병원법당에서 그 이제 법우들과 같이 의료기관의 법우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을 뵙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러한 어떤 호스피스 케어 임종 간호 쪽보다는 인생 글쎄 인생 말기라고 해야 될까? 요새 뭐 노년들의 그죠 연세가 그 뭐 지금 김영석 철학 박사님도 보면은 100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00세로 믿어지시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120세대 장수시대가 온다라는 게 조금은 실감이 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인생 말년이라 하면 좀 어렵지만, 자, 노인분들을 좀 이렇게 그 독거 노인이나 또 낮 시간에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보면 생로병사고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다라는 가정은 이렇게 단계별로 뭐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뭐 세상을 달리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인생 주기를 볼 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이 그 노인 인구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노년기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죠?
치매는 무엇보다도 무섭다? 예, 암보다도 무섭습니다. 암은 아까 우리 주희심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완화 케어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때로는 정말 개인적인 어떤 신체 조건에 의해서 치유가 됐다는 분도 뭐 어쩌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치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집안에 치매 환자 한 분 계시면 그 집안은 모든 생활의 리듬이 다 깨져버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 후에 한평생을 사는 동안 성장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노년기는 요즘 제가 이제 뭐 이 피부가 좀 가려워서 병원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큰 뭐 걱정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생물학적이나 또는 생리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개인 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육체적이나 정신적 기능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화한다, 쇠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이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느냐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각 국가마다 또 그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며칠 전에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자, 정년 퇴임을 60세에서 몇 세로 연장한다? 65세. 그러고 보면은 노년기라는 연령 기준은 또 더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노인이라고 하면 법정 연령이 몇 살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65세죠. 세계에서 한 5개국이 60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모든 나라는 65세로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년기에는 심신의 건강이라든지 기능 상태를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노인의 연령이라는 이러한 법정 규정이나 통계 내지는 뭐 노인복지 대상의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의미가 더 크겠지만은 일단은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이라는 연령을 65세로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65세 보살님한테 노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반갑게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모두 절에 오신다라고 예를 갖추시느라고 옷들을 보니까 다 일색으로 입고 오셨는데 지하철을 타보면은 요즘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경로석의 할머니들도 아주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 있는 그러한 어떤 의상들을 입고 또 화장들을 하시고 어디 나들이를 가시는지 복지관을 가시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묵주를 돌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염주를 돌리고 또는 성경을 읽는가 하면 본인이 그 소위 경전으로 하고 모시고 있는 경전을 모시면서 그 지하철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이제 연령이 그 노년기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노인 문제가 발생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가 몇 분에 몇 사람이 발생한다? 한국에는 치매 환자가 12분마다 한 사람이 발생한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치매라고 하면은 현대의학 용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뭐라고 사용할까요?
알츠하이머는 그게 병명이 아니고 병명이기도 하지만 치매를 발견한 사람 의사의 이름이 뭡니까? 알츠하이머예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치맥하면 저분은 정보가 조금 뒤떨어진 분이구나 라는데 요새는 이제 인지증 환자, 스스로 현실을 자각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인지증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령사회가 진전이 돼가면서 우리 사회에도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러한 어떤 노화 과정을 통해서 심신기능의 어떤 쇠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변동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자원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생활상의 문제를 겪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한국의 노인분들 중에서 정말 한국을 건국하는데 최선의 어떤 헌신을 하신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위층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좀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대 건너편에 가면 고려대학교 건너편에 노블레스라는 시니어 그 요새 그 드라마에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어느 노보살님을 한 분 돌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교류를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또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간혹 있죠. 나라는 내가 누군데라는 이게 커가지고 아무하고 교류를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대요. 그래서 방문 밖을 안 나가시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도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되고 혼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불면증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간호사가 따라다니면서 다 관리를 못 하는데 혼자서 간호사 몰래 실컷 자다가도 눈 뜨면은 내가 왜 잠을 못 자지 하고 또 수면제를 잡숫고 해가지고 한 번은 위세척까지 하면서 병원에 한 보름 이상 입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도 고민을 해서 제가 가끔 이제 뭐 저 있는 처소하고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가 되다 보니까 기억상실증이라든지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건강 문제 내지는 기타 환경 문제라든지 정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시간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인복지라는 것을 이제 정책적인 어떤 제도, 행정 뭐 이렇게 임상회장에서 실천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노인복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에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그 복지 정책이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 내지는 시체, 서비스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넓은 의미의 노인복지는 요즘 어떤 복지가 있죠? 우리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중에서 넓은 의미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죠? 지금 페파 있죠? 이게 뭡니까? 노인 장기 요양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넓은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노인분들의 건강이나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복지를 위한 제도나 시책이나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를 해결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뭐 지금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 자, 소득 뭐 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얼마 받나요? 네. 근데 또 앞으로 조금 더 상승된다는 이야기도 반가운 소식은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득 문제라든지 보건의료 문제라든지 또 노인분들의 어떤 꼭 뭐 소득을 위한 고용은 아니지만 일자리 배려라든지 또 노인주택 문제라든지 또 교통 문제. 예. 혹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 혜택 많이 받죠? 예. 저도 이제 작년에 그걸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교보에 한번 가는데, 예. 지하철을 2번 바꿔 타야 돼요. 네. 4호선을 타고 이제 1호선을 바꿔 타서 교보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지하철을 또 2번 바꿔 타고 오니까 버스로 가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행제받은 기분이에요. 예, 예. 2,400원을 그냥,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통 문제, 여가 선용 문제, 요즘 문제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 선용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노인복지 정책의 넓은 의미라 하고, 좁은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 보호, 뭐 질병이 있으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있죠.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80년대 초에 노인복지법이 수립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수립된 것을 1997년 8월 22일 날 전면 개정을 하면서 지금 한국의 노인복지법은 전문 7장 61조 부칙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7년도 8월 22일 날 왜 노인복지법을 전문 개정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기 요양 개호 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그 뭡니까? 첫 단계의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인복지법의 골자를 보면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내지는 조기 발견을 하고 질환 상태에 따르는 적절한 어떤 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심신의 건강 이러한 것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노후 생활을 안정하게 또는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진에 기여한다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노인복지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노인복지법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알아두시면은 큰 행재가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이 설립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은
어떠한 시설이 있는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준거한 노인복지시설은 무료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무료 양로시설은 어떤 분들이 가실 수 있나요? 예? 무료 양로시설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가나요? 노인이라면? 아니죠. 예. 무이무탁 노인으로서 연령은 65세, 건강 상태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자라야만이 무료 양로시설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료 노인 요양시설은 65세 이상의 무이무탁 노인으로서 건강에 질환이 이상이 있는 자야라만이 무료 요양시설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조건이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실비 양로시설이 있죠. 실비는 뭡니까? 일부분 실비를 부담하면서 갈 수 있는 양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실비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요즘에 이제 이러한 어떤 시설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이 외에도 또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주택이라든지 정말 요즘 21세기에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은 알아두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떤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시설 노인, 재가 노인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지금 요 나중에 페이퍼의 내용에서 읽어보시면 시설 노인은 어떤 분을 시설 노인이라고 노인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시설 노인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을 재가 노인이라고 하는지. 이 시설 노인은 시간이 다 됐네요. 병약한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어떤 부양을 받지 못하고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수용이 돼서 생활하는 경우를 시설노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재가노인은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도움으로써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유지하는 분을 재가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것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사회에서 지금 현재 고령사회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어떤 정보로서 요즘 TV만 보면 하루 한 번쯤은 노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죠. 96세의 어르신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사고, 또 그 다음에 12,131명이 치매로서 집을 못 찾고 실종됐다가 11분은 못 돌아오고 나머지 분들은 기가를 했대요. 1년 동안에 12,131명이 집을 잃고 나갔다가 나머지는 다 이제 11분은 못 돌아오시고 다른 분은 집으로 다 돌아오셨대요.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어르신을 잊어버리면 어디에다 전화할까요? 예? 어르신 잊어버리면 어디다 전화? 112 적어 놓으세요. 119가 아닙니다. 예. 우리 집에 어르신이 나가서 안 돌아오신다 하면 112에 전화하면 그 내용이 전부 대중매체에 다 올려지고 제일 많이 보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운전기사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으로 현직에 있을 때 작년에 어린이집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오후 5시에 와서 손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후 7시가 다 돼가지고 할머니가 우리 아이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느냐고 확인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 나니까 경찰관이 어린이집에 오신 거예요. CCTV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CCTV 아무나 못 보여드려요. 왜? 다른 아이들이 초상권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CCTV를 열람하려면 열람 신청서를 내고 한 일주일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보여주는데 사법경찰이 와가지고 갑자기 CCTV를 보여달라니까 내가 당신이 어떻게 경찰관인 줄 알고 믿을 수가 있느냐. 신분증 보자고 하니까 그때서 신분증. 그럼 먼저 신분증을 내주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래 왔노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구체적인 설명 좀 어렵죠. 무조건 경찰관이다. 내 어떤 역할 소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단적으로 얘기하다가 저하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습니다만은 CCTV를 보여준 것은 인상 차기를 하기 위해서 보자는 것이었고요. 그걸 본 경찰관이 바로 대중매체에다 올리고 그걸 본 택시 운전수가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차를 탈 필요가 없는데 그 보문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이래가 강남까지 가로수길까지 가신 거예요. 그 손자 아이가 걷다 너무 힘드니까 할아버지 우리 택시 타고 가 5살짜리인데 다리 아파 집에 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택시 탈까 하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보니까 어린이집 가방을 맨 5살짜리 아이하고 팔순이 넘은 할아버지하고 차를 타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확인이 돼갖고 바로 8시 반쯤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노인 문제, 복지 문제가 뭐 이런 것만 갖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으로서 제일 유병률이 높은 것이 인지증 환자, 치매 환자죠. 그래서 가족들이 돌보기 힘들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뭐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할 부처 담당자나 관할 기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인 인구 증가 문제로서 발생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이 되고 그 중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 개호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도입이 됐죠?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됐고요. 자, 이러한 어떤 보험 실시를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90년대 중반부터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개호 보험은 독일 것을 모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독일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일본이 도입을 했고 일본이 도입을 한 것을 우리는 거의 90% 이상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등급의 구분은 5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자는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등급 구분을 해서 복지 정책에 따르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질환, 질병 뭐 이러한 어떤 어원적인 내용도 좀 구분을 해보면 참 재밌을 텐데 뭐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 상태에 따르는 내용도 심신의 기능장애로 기능 상태 장애로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1등급, 거의 와상 상태죠. 그리고 이제 장기 요양 점수는 9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상태를 파악하고 점수를 주는 기관은 어디죠? 기관.
우리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디다 의뢰를 하죠? 보통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을 와서 한번 파악을 하면서 노인 상태를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1등급보다도 훨씬 더 특등급이 있으면 특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즉 등급을 주기 위해서 기관에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나왔는데 그날 청명탕도 안 드셨는데 너무 청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어머니가 등급이 3등급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날. 그게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그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5등급까지 등급 요양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또 요양 점수도 구체적으로 잘 적어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는 뒷페이지 보면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을 구분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재가급여에는 주야간 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요양도 가능하고 방문간호도 가능하고 방문모욕도 가능하고 단기보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놔놨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는 10명 이상의 분의 어르신을 모실 수가 있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즉 가정생활에서는 5분에서 9분까지밖에 못 모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중에 어느 쪽을 가족들이 택할까요? 그렇죠. 이게 공동생활 가정은 가보면은 장소도 협소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라든지 인적 자원도 눈으로 볼 때는 좀 어줍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생활 가정 쪽으로 보다는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도 이제 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재원 문제, 이것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리 좀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법문으로 올 때 굉장히 이 시간 법문이 아니라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면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그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정월이라는 이 달이 1년에 제일 첫 달이잖아요. 스타트를 잘 끊어드려야 되고 정말 행복의 어떤 희망찬 그러한 어떤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 치매가 어쩌고 노쇠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만 드리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성격이 순수한 순종 100% A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스름도 많이 타는 상황에서 이 시간을 진행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수급자로서 판정을 받으려면은 여기에 대표 전화번호를 아주 짙게 굵직하게 써놔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면 요즘 구체적으로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자로서 판정을 받으려면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어디에 내야 되죠?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은 방문을 직접 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나 인터넷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수료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재를 하시고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도
장기 요양 개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정말 그 비록 65세 이상의 노인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이 노인성 질환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분을 그 순천에서 국립병원에서 순천국립병원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그래서 그분이 법적인 혜택을 지원하게 되면서 판정을 받게 돼서 이 선례가 돼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러한 어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본인은 65세가 안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전혀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그러니까 안내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기 요양 개호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급여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월 환도액과 일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따르는 감면 대상자 내지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즉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는 바꿔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누구죠? 원호 대상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그 내용을 보면은 장기급여 종류도 정리를 좀 해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에 따르는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정말 어줍지 않은 자료를 갖고 와서 시간을 많이 오늘 손재수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난 손재수 대단하고요. 그래서 그 장기 요양 기간 인정 또 유효 기간 선정 마지막 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 요양 인증을 받으면 유효 기간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급여 내용의 어떤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과 또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 치매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어떤 삶의 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생활의 리듬을 전혀 깨버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멀쩡한 집을 두고 독서실로 갑니다. 할머니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할머니 본인이나 또 그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 좀 바꾸세요. 하나뿐인 내 편 보시나요? 안 보시구나. 정진하시느라고 안 보시죠? 그 시간이 있으면 내가 정진을 다 하겠다. 여기 와서 보니 그렇게. 근데 저는 그걸 요즘 좀 시간이 되면 열심히 봅니다. 어제 저녁도 오늘 여기 올 것을 고민하면서 머릿속은 복잡한데 눈으로는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참 어렵죠.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모를 위해서 그죠? 안 보셨으니까 반응이 없네. 죄송합니다. 자, 요즘 치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한 어떤 방송 드라마에서도 치매 가족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걸 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정말 그 가족이 힘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일가 친척이나 도반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정말 한두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함께 해주면, 그 고통을 나누어 주면 그분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올케가 이제 그 시누이를 보살피는 분이 계셔요. 올케가 어렵죠. 예. 근데 일주일에 제가 4시간 이틀 가서 그 올케한테 하루에 2시간씩 제가 대신 그 노보살님과 놀고 있거든요. 그분은 어디로 갈까요? 2시간 동안? 예? 찜질방을 다녀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를 들면 좀 편안한 시간을 가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매 카페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든지 또 이제 그 전문 기관에 있는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서 이 치매 가족을 어떻게 돌보면 직접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서 가족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치매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고, 네덜란드는 전국에 2,300여 개소가 치매 카페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도 가보면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또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장수국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이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매 카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도반이 당신도 내일 어찌 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해볼 것입니다 라고 단정을 짓고, 또 제가 꼭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한번 공고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손해본 시간 어떻게 메꿔 드려야 될지는 우리 주지신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어줍지 않은 말로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건강하시고 상도선언 도량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행복합시다. 네, 저희도 스님 강의하지 법문해 주셔가지고 시험 보실 것 같죠? 몇 번에 전화하라고 그러셨죠 아까? 112.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회도 스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두 분 받아볼까요? 궁금하신 점? 예. 네. 사실 그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스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정말 가족이 보기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 하셔요. 그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모이기 이전에 또 일가 친척이기 이전에 환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주변에서는 이분은 환자다 라고 하지만 그 정말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평상심을 읽기가 어렵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은 내 부모이기 전에
이분은 정말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말에 지날 뿐이지 어떤 답은 없고요. 그래서 요즘 가능하면 가족들이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로 모시는 게 최선의 답인 것 같고, 요양시설에서도 문제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직종 중에서 이직률이 제일 높은 직종이 요양보호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 장기 노인 요양 개호 보험이 실시될 그 당시에도 이러한 수발 문제를 생각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안 해놨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논문을 쓸 때였는데 보건복지부 연구원에 가가지고 수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보험을 지급하면, 쉽게 말하면 급여를 지급하면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자기 어른을 모시는 것은 우리 한국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효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6군데나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한민국인들은 효행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뛰어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뭐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도 있었는데 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그래 이분은 막 환자니까라고 하면서 그래도 힘들면 이런 앞에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조금 내가 쉬는, 가족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정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피를 흘리잖아요. 어느 집에 가보면 가족이 이 밴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얼굴에서부터 손등이 뭐 팔등이 물리고 뭐 꽃이 피고 맞고 이래가지고 그 돌보는 자가 상처투성이더라. 힘도 또 왜 그래 강하신지 힘 엄청 세셔. 그러면서 때로는 또 당신의 어떤 전면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또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을 오픈 안 하는 그런 좀 생활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뭐 기저귀 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네가 내 기저귀를 가느냐고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정말 보살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우선 환자로 보시고 참 힘들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암보다 무서운 것이 이 질환은 치매다. 옛날에 그 속담이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아이를 다스리려면 무엇으로 다스린다? 매로 다스리고 망령든 어르신을 다스리려면은 망령든 어르신을 다스리려면은 고기로 다스린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시대에 뭐 이렇게 흔치 않는 음식으로서 얼르고 달래고 가면서 보살핀다라는 것 같아요. 또 혹시 뭐 그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또 늙어갈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